한겨레 정치 와이파이 성환용 기자입니다.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마자 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 쪽의 움직임이 아주 활발한데요. 오늘은 여당인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그리고 당내 경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평론가 유용환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그리고 촌철살인, 비유의 달인, 개념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죠? 지난주에요? 네.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일정이 변경됐다는. 어느새인가부터 제가 그렇게 비중이 이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열혈 청년 이은혜 씨 오늘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 손님을 모셨는데요. 새누리당의 권영세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권영세 사무총장입니다. 예, 요즘 근황이 좀 궁금한데요. 많이 바쁘시죠?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원래 지금 뭐 떨어져서 여러 가지 일을 찾아봐야 될 텐데 새롭게 직업도 찾아봐야 되고 이럴 텐데 그건 뭐 전혀 못하고 요즘에 전당대회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쁘고 있습니다. 뭐 전당대회 이제 한 열흘도 채 안 남았지요. 예. 사무총장직은 언제까지 수행을 하시게 됩니까? 이제 새로운 대표가 뽑히고 그 새로운 대표가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뭐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될 텐데 뭐 그때는 이제 제 의자 내주고 나와야죠 이제. 예, 국회의원은 언제까지 하시는 거죠? 5월 29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뭐 5월 20일 날 방을 빼려는데 아직 뭐 방 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급하게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랑 권 총장님은 트위터 친구예요. 네. 아, 그렇습니다. 특친, 예. 특친 사이. 특친 사이인데 오래됐어요. 예, 오래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특친하고 있는 유일한 정치인입니다. 현역 정치인. 예, 그 그렇습니다. 진보 쪽에 계신 분이랑도 저랑은 사실 저는 마파를 안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예. 뭐좀 통하시는 게 있는 것 같으네요. 서로 일단 잘생겼죠. 예. 꽃미남 인정합니다. 프로레슬러. 꽃미남 의원. 정치.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빨리 주제로 넘어가겠죠. 예, 본격적인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총선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해보죠. 유영환 씨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새누리당이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많이 이겼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 여당의 승리한 원인이 뭔지 우선 간단히 좀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권영세 총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야당에서 이명박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는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명박 정부하고 차별화두기 그리고 미래 권력으로서의 박근혜 이런 부분들이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먹혔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명박 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 때문에 야권이 상당히 이길 것이다, 크게 이길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강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야권에서 밥상을 차려줬는데 못 먹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공천에 대한 문제점, 후유증, 그 다음에 어떤 정체성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야권의 전략적인 실패 그런 두 가지 부분들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제 뭐 아무래도 새누리당이 상당히 표를 좀 잃어버리는 강원이나 충청에서는 압승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향후에 이제 수도권 부분들을 이제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과제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권 총장님 어떻습니까? 뭐 대체로 지금 우리 이영하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가 비슷하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저희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 변화의 노력을 많이 보였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신뢰를 다시 완전히 회복을 했다라고까지는 저희들이 뭐 얘기를 못하지만 기대를 그래도 다시 한번 걸어보자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틀림없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뭐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찬가지로 그 야당 쪽에서 좀 이렇게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지 않았나, 좀 오만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지금 비대위 체제부터 시작해서 해오면서 저희들이 그 MB 정부의 차별화라기보다는 그 MB 정부에 대해서 비판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앞장서서 그 부분을 털어내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무슨 그 공천 과정에서의 인적 쇄신도 그렇고 정책 쇄신도 그렇고 뭐 이거는 조금 이따 다른 주제로서 쭉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런 노력은 사실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거 전에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다 또는 일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습니까? 전혀 못했죠. 아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인터뷰 같은 데 나가서 의석수를 어떻게 예상하냐 그러면은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우리는 지금 목표 의석이 몇 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변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그 진정성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은 뭐 조금이라도 좀 우리들한테 기대를 다시 걸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정도였고 사실은 이제 공천 작업에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실무 작업을 거의 총괄하다시피 했는데 그 지금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공천 신청 기간에 공천 신청을 받았는데 의미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 공천도 제대로 신청하신 분도 없어가지고 신청 기간을 연장까지 해야 될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는 뭐 한 100석에서 110석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비관적인 상황에서 시작을 했지요. 그럼 불리한 구도를 이제 완전히 반전시켜서 총선 승리를 하셨는데 그래도 모처럼 이 한겨레 스튜디오까지 오셨는데 뭔가 그 숨겨놓은 비결, 비법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뭐 우리 왜 옛날에 그 저기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뭐 영어 공부에 무슨 왕도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선거에서 어떤 승패나 이런 부분들 이런 거에도 특별하게 어떤 비법이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물론 이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보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 뭐 대선 주자 조기 그림이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표 비대위원장이지요. 그분이 뭐 열심히 다니면서 저기 아주 뭐 이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아까 나왔듯이 야당이 좀 오만했던 부분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게 이 조합이 돼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 어느 뭐 하나가 뚜렷하게 그 아주 이 비장의 전략이었고 그게 맞아떨어졌다 이거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며느리도 모르는 비법 그런 건 없었다. 그런 건 그렇죠? 없었어. 예. 근데 공천이 좀 잘 됐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공천을 했기 때문에. 본인도 공천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들에 좀 빠져 있었죠. 근데 또 저는 하나 또 궁금한 게요. 사실 그 여야의 어떤 구도에서 본다면 그 야당의 젊은 이미지를 갖고 가는 게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 이준석 비대위원이라든가 손수조 후보 같은 그런 깜짝 카드를 기용을 하면서 어떤 젊은 코드를 많이 이제 차용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 처음에 그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꽃놀이패로 끝날 거다라는 어떤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본인들한테 정말 신뢰되는 표현입니다만 실제로 상황을 보면 그 기대 이상의 그 어떤 효과를 발휘했거든요. 그런 어떤 깜짝 전략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의 어떤 의사결정 라인에서 나오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누가 이걸 해보자고 했다거나 아니면 누가 통과시켰다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이준석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처음에 비대위원장이신 박근혜 대표와 그 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아마 그 인선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나왔을 텐데 그 손수조 후보 같은 경우 뭐 일종의 집단지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또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변화하려고 그런 모습들이 그 단위의 어떤 집단 지성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다른 당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거의 뭐 정체성 위주로 이렇게 그 공천도 하고 그 뭐 당 운영도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그 저희들 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왜 이렇게 지난 4년 동안 망해버렸냐 거의 뭐 망하다시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그 망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느냐 이런 접근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새누리당 하면은 2040 이런 쪽에 약하다. 그래서 뭐 젊은 분들한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우선 듣는 방법도 있고 실제 그분들을 중요한 플레이어로 집어넣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준석 그 비대위원이나 그 손수조 후보나 이런 분들이 등장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손수조 씨 본인이 공천 신청을 하셨죠? 우선 본인도 신청을 했고요. 예. 본인도 신청을 했고 본인 신청한 게 그 뭐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문재인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야 되나 당선자죠 이제는 그 당선자가 있는 지역에 이제 후보로서 우리가 낼 수 있었던 거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도 그만큼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고 공천심사위원회가 최종이 아니라 또 이제 최종적인 거는 비대위원회에서 추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대위원회에서도 그걸 문제없이 받아들일 정도로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제 절실하게 그 좀 변화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근데 뭐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변하지 말아야 될 텐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틀림없이 그런 확실하게 갖고 변화의 있었. 노력을 상당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는 네. 상당히 패배했다 예. 그렇게밖에 결과를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수도권에서는 그 아무래도 그 변화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질 않았던 것 같아요. 받아들여지질 않았던 것 같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히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MB 정부의 어떤 그 이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일종의 뭐 심판이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으니까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점이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뭐 미시적으로 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그 지방보다도 수도권 쪽에 어떤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뭐 소위 뭐 자산 디플레 얘기로 좀 복잡한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그 심화돼 있는 상황이고 또 수도권 유권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자각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예, 그럼 이제 오늘의 토론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대선 국면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다른 정당보다는 좀 먼저 대선 주자 레이스가 시작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일단 총선을 통해서 박근혜 위원장이 어떤 대세론 같은 걸 형성하면서 확실히 대선 주자로 입지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돌연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정몽준 의원이 또 역시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셨고요. 또 이재호 의원, 또 전에 인천시장을 하셨던 안장수 전 인천시장, 그리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이런 분들이 지금 절반쯤 도전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당 밖에 있는 분들 중에 뭐 정운찬 국무총리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당내에서 김태호 전 경남지사 이런 분들 지금 현재 의원이시죠. 이런 분들 얘기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영환 씨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대선 주자들이 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일단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좋은 현상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여권의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권력을 갖고 있는 정당에서의 어떤 그런 후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프리미엄이라고 1차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분석이 될 테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박근혜 대 다른 후보들 뭐 그런 구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선에서 사실상 승리의 요인의 최사령관이었죠. 실질적인 사령관이었던 박근혜 비대위원장.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함에 따라서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고요.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그런 대선 후보로서의 박근혜 상당히 중심적인 인물로 승계돼 있는데 다른 후보들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다. 박근혜 대 뭐 비박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랬던가네. 요즘 그렇게 표현을 네, 하여튼 뭐 그러면서 결국은 그럼 다른 후보들이 그럼 어떻게 뭐 후보 단일화 문제도 나오는데 합종 연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뭐 경선 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론 여권의 프리미엄 때문에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나오지만 뭐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얘기를 나중에 추후에 이제 들어봐야겠지만 과연 자신이 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고 하는지, 자신이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미래 비전과 정치 철학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단순하게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것은 중간에 이제 한번 거꾸로질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들이 국민들이 많이 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권영세 총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박근혜 위원장이 대세론을 형성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도전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도전장을 내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꾸로 저기 박근혜 대표가 사실은 그 대세론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렇게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 다른 후보들이 이렇게 조기에 이 선언을 하면서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표는 비대위원장은 뭐 이미 그 대선 주자 중에서 뭐 항상 1위로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그 차이가 다른 2등 후보하고 차이가 컸다 작았다는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지난 12월 19, 작년 12월 19일 날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리고 이번에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왔던 건데 그 시험대를 그 아주 성공적으로 통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잠재적인 주자들 입장에서는
좀 나름대로 위기감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더 이게 확립되기 그러니까 이 대세론이 확립되기 전에 일단 나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조기 과열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뭐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저희 후보들이 좀 이렇게 왕성하게 나오는 게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다이내믹한 모습을 보여줘서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새누리당이 거의 뭐 망해 가다시피 한 정당이라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에 그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대선 경선 과정으로 너무 빨리 옮겨가지 않았나. 그리고 이 경선 과정으로 옮겨가더라도 그 경선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용호 씨. 유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비전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새누리당이 기존의 총선 과정에 나왔던 정책하고 좀 차별화가 되는 게 있다면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이루어지고 이런 모습이 비춰지면 좋을 텐데 그 조기 과열이 어떤 경선 룰과 관련된 조기 과열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께서도 별로 이렇게 보기 좋게 보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국민들 눈높이에서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면이 있을 겁니다. 김문수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도전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약점이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 글쎄 그거는 그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 예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상원 의원이고 뭐 주지사고 거의 유지하면서 레이스를 펼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됐던 경우가 처음에는 이게 그만두실 것 같이 얘기를 했다가 이게 조금 다시 이렇게 바뀌니까 좀 더 그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뭐 그냥 두고 가시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그냥 안 두고 가시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자체로서는 이게 어느 일방을 비판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역시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서 일종의 질문인데요. 이제 이재호 의원이라든가 임태희 대통령 실장 이런 분들은 이명박 정부를 만드는데 기여가 컸던 분들이고 지금까지 이제 이명박 정부를 거의 받쳐온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높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할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자격은 뭐 결국은 우리 뭐 국민들이거나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이 그 판단을 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개개인으로 어떤 사람은 자격이 없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뭐 MB 그러니까 지금 현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뭐 다 또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뭐 틀림없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분들이야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궁극적으로는 그 판단은 당원과 국민들이 해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국민과 당원들의 어떤 지지나 이런 거가 별로 없다면은 뭐 레이스를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게 뭐 아니라면은 좀 더 갈 수 있을 거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몽준 의원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이건 이제 국민적 시각은 아니고 새누리당 당원들 생각에서는 2002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으로 갖도록 기여한 1등 공신이 이제 정몽준 의원인데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게 맞느냐 이제 당원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정책 기본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제3의 판단 기관이 그거를 재단을 해서 당신은 나가라, 당신은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결국 당원과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정몽준 후보를 뭐 포함을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제 강점을 잘 부각을 시키고 약점을 잘 뭐 반성을 해서 고쳤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경선 레이스 끝까지 가서 심지어는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중간에 그러니까 경선도 뭐 다 가지도 못할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이제 총장님, 권 총장님하고 이용화 씨가 그 가치 또 정책을 가지고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룰을 가지고 짜고 있는 게 국민들 보기에 좀 좋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 규칙에 대해서 뭐 간단히 좀 짚어보기로 하죠. 지금 새누리당 당원에는 그 233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그 대의원 20%, 당원 30%, 또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 이렇게 해서 이제 대선 후보를 뽑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른 분들은 박근혜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지금 규칙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유영환 씨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박근혜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이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오는 이유 같은 게 뭐라고 보십니까? 이 룰은 그 4년 전입니까? 5년 전에 이명박 후보하고 당시에 박근혜 후보하고 상당히 그 삿바 싸움을 그럴 때 하면서 있었지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정했던. 근데 실제로 정해진 게 2005년도에 정해졌습니다. 그 홍준표 의원이 당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때 이제 그 룰을 바뀌면서 그때 확정이 된 거고 그 2007년도에 다시 한번 문제가 됐던 거죠. 네. 그 특히 김문수 지사가 지금 완전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 논리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명분에서 아무래도 지금 시대 흐름이 룰이 있고 얘기하는 건 이제 룰 속에서 진행을 해야지 또 바뀐다 그래서 또 선수가 바뀐 데서 또 바뀌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시대 상황이 바뀌면은 규정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 같아요. 명분상으로도 상당히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정치 시대를 열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 국민 경선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같아요. 반면에 이제 친박제 입장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간에 이러한 당원과 대의원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아무래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앞서겠죠. 압도적으로 앞설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면은 이번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표를 덜 얻었기 때문에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수도권의 젊은 층들, 뭐 20대, 30대 층의 표를 좀 가져오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이길 승산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좀 솔직히 좀 고민을 해봤는데 과연 완전 국민 경선제를 했을 때 비박 후보들한테 확실하게 유리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분석 좀 해봐야 될 문제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권총장님 네. 의견 듣기 전에 우리 이은혜 씨하고 김남훈 씨 의견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은혜 씨 어느 쪽에 옳은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경선 룰 정하는 것 자체가 어느 쪽에 더 유리한 걸로 할 거냐 그냥 그런 싸움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사실 뭐가 더 좋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국민 경선제 이런 쪽이 더 이제 공정하게 국민들 의견 반영하기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비박계나 다른 분들한테 더 유리할 것 같지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되게 박근혜가 진짜 짱 세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짱 세. 되게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자, 김남훈 씨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또 뭐 이제 격투기 해설가로 그렇죠.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이 싸우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룰 미팅입니다. 이 룰 미팅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싸울지에 대해서 이제 정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정해진 시간 내에 이렇게 잘 합의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기 일자는 잡혀져 있고 어쩔 수 없이 프로모션이라든가 텔레비전 중계권 계약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데드라인 직전에서 서로 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치킨런을 하다가 이제 정해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 룰도 겨우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이해와 타협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후보를 내야 돼라는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치킨런을 하다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좋은 거는 미리 합의를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은 되게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격투기도 그렇고. 권총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이게 경선 룰과 관련해서 좀 저는 생각하기에 이게 좀 정당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문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느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 국민보다 당원이 앞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정당에서 어떤 정당의 특성을 가진 후보를 내는데 정당의 그 당원들이 완전히 배제가 된 상태에서 100% 국민의 여론을 듣고 결정을 한다. 이게 과연 옳으냐? 그럼 정당제도가 유지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다음에 특히 정당제도에서 당원, 진성 당원이다, 무슨 일반 당원이다 해가지고 당원을 유지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네. 민주당 때 생각해 보면 되게 흥행에는 성공하고 뭔가 떠들썩했지만 실제로 국민들 이후에는 별거 없었네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내용이고 거기서 진짜 뭔가 변화나 새로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더 이렇게 될 건지가 중요하지 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당원과 일반 국민의 의견이 균형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건 아닌가. 근데 뭐 구체적인 거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 이제 합의를 하겠지만 그런 어떤 정당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뭐 일리가 있는 네.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만약에 룰을 바꾸지 않는다면 예. 다른 후보들 입장 같은 경우는 이거 해봐야 게임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다 보면은 새누리당 입장에 봤을 때는 이 흥행이라는 예, 측면, 예, 예.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측면, 또 이제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지지자층들이 결집하는 네, 것인데 예. 내용적으로요. 그런 지지자층에 대한 결집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대선 가도 전략에 문제로 남지 않겠냐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네. 그 제가 저기 지금 던진 거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제 그 본질적인 문제를 깊이 고려를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전술적인 문제라고 그럴까요? 뭐 저는 전술이란 말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이제 앞으로 대선 본선을 겨냥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후보들을 어느 정도 사이즈로 같이 가져가야 될지 숫자를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 4월에 이제 국민 경선제를 제안했었잖아요. 그래서 각 당의 그 대선 주자는 완전 국민 경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위원께서는 이제 완전 국민 경선은 이제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자 이제 문성근 민주통합당 직무대행은 모바일 투표 같은 걸 해서 또 그런 걸 보완하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고받음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중앙선관위는 글쎄 뭐 중앙선관위 나름대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뭐 지고지선한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사실은 한 가지 뭐 말씀을 드리면 이 경선 그 불복과 관련해서 이상한 해석을 한 게 있어요 중앙선관위에서 그걸 보고 아주 제가 실망을 했는데 그 중앙선관위 하나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역선택의 문제는 틀림없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역선택을 고치는 문제가 같은 날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거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모바일 투표가 어떤 역선택의 해결 방법이다. 그거는 전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 모바일 투표는 어쨌든 새로운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그 정당 얘기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은 그 인터넷 투표가 IP에 중복 대해서 IP 중복 많이 IP 나왔죠. 네. 문제로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바일 투표 같은 경우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100% 검증할 수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유 선생님이나 성 기자님 답변 부탁드리는데요. 만약에 비박계가 요구하는 것처럼 완전 국민 경선제가 되고 비박계가 다 하나로 단일화 이렇게 힘을 합치게 되면 그 승률이 좀 어떻게 될지 이길 가능성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 하여튼 뭐 단일화 되면은 그 에너지 시너지 효과는 대단하겠죠. 아니,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는 워낙 이제 복잡한 승법이 있기 때문에 뭐 이명박 친이계로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던 일대 공신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정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후보들도 지금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과연 단일화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어떤 능동적인 부분이 있느냐 그런 건 좀 일차적으로 단일화가 안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겠죠 많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점들을 좀 착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총선이라든가 그간의 행보에서 보였던 어떤 국민적인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젊은 층, 20대, 30대 층들에게 이제 상당히 호소력이 약하다라는 거. 그 수도권 이번에 총선에서 드러났고요. 지난번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그건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때 박근혜 이렇게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최근에는 뭐 박근혜 좀 앞섰다 그런 내용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러한 부분들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정당 정치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다른 후보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합치면 된다 뭐 박근혜 대 비박이다 이런 구도로 갔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식상하겠죠. 식상하고 다른 후보들의 몸값도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간에 뭐 합치게 된다면 뭐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국민 경선제로 해도 아마 박근혜 위원장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지금 워낙 국민들의 그 지지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를 김문수 경기지사가 들고 나온 게 꼭 원정국민 경선제를 하면 본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이라기보다도 뭔가 이 판을 흔들어야 되는 이슈를 이거예요. 던져야 그렇죠. 그래서 경선 룰이라는 이슈를 던져서 실제로 약간 효과를 거두었죠. 지금 오늘도 지금 룰을 갖고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경선 룰을 둘러싼 비박 친박의 갈등이 굉장히 이제 감정 싸움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 이재호 의원은 화합 통합보다 나 혼자 나가겠다는 오만이 더 넘친다. 김문수 지사는 박근혜 위원장이 MB보다 소통이 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비판의 수위가 아주 날서 있고 굉장히 송곳처럼 찌르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같은 집안에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그 원래 그 비판이 밖에서 하는 비판보다 안에서 하는 비판이 훨씬 더 아픕니다. 그렇죠. 그 아픈 부분인데 그런 얘기 다 하시는 걸 보니까 뭐 당내 민주화 된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뭐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모습을 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는 소통이 뭐 될 틈도 없었습니다. 다 지금 뭐 각자 지역에 내려가 있기 바쁘고 그러니까 거꾸로 지난 한 몇 개월 일을 하면서는 야, 이 사람들 좀 같이 와서 좀 도와주지 싶을 정도로 답답할 때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계시고 그다음에 저 있고 그다음에는 다른 제대로 된 당직자들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이 뭐 잠깐 흔들려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하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비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제약이 있었던 것도 뭐 가능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글쎄요 지금 그런 거를 일반화시켜 가지고 비판하는 거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상돈 비대위원이 한 말도 일종의 그 논란거리가 좀 되고 있는데요. 1 내지 2% 지지율 후보가 경선에 나온다고 하면 경선이 희화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이제 경선 무용론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은 박근혜 추대론 대세론과 궤를 같이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물론 저는 적절한 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표현. 네, 적절한 그 주장이 아니 표현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뭐 이 겉에 내용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그 핵심이 되는 주장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도 그렇고 성 기자님이 계속 그 몸쪽 가득한 직구를 던지는데 잘 받아치시네요. 권 총장님이. 코인 넣고 동전 넣고 하는 데서 여기서 좀 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박근혜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관심의 중심인데 예. 평소에 듣기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랑 좀 스타일이 되게 비슷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가까이서 보시기에도 그런지 궁금한데. 근데 솔직히 저는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 사이를 저희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죠. 저희들이 학생 때였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공의 부분 아주 투철한 생각, 이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 하고 뭐 애국심 부분, 그 다음에 아주 이 고집스러울 정도로 밀고 정한 거에 대해서 밀고 나가는 부분, 뭐 일종의 추진력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대단하다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평가가 내려지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좀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용인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하나 더 궁금한 거는 박근혜 위원장 주변의 인물들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정치하시던 어른들이 많아서 사실 이제 그 정치 자체가 구 정치일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도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제일 앞선 주자니까 여러 가지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그러니까 고기와 요거까지 섞어서 얘기를 하면 2040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가 인기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뭐 국민 경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2040 부분에 대한 인기가 없는 부분은 우리 박근혜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파 정당인 새누리당 자체의 문제입니다. 다른 후보도 2040에 대해서 인기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좀 이렇게
부당한 비판이 씌워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될 것 같고, 지금 옛날 인물들이 많다라는 것도 옛날 인물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새롭게 정치를 지금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새로 시작한 분들도 여러 가지 자문그룹에 같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좀 다양한 그 그룹에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가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 박근혜 위원장의 어떤 신뢰와 원칙 문제 예.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들한테 많은 호감을 받은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반면에 이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치들, 예를 들면 복지 논쟁 같은 경우도 과거에 작년만 해도 상당히 앞서서 선점적으로 네. 박근혜 위원장이 했는데 이번에 총선에서 보면은 복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미약한 거로 예산 편성도 그랬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이제 지금 이은혜 씨가 옛날 사람들 그런 거하고도 겹치는 이미지인데 과연 박근혜 위원장이 신뢰와 원칙은 존중하면서 강조했지만은 이 변화하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의 어떤 새로운 시대의 정치를 끌고 나가는 리더십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그것이 2030대하고 또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당내에서 평가하는지요? 네. 글쎄요. 그러니까 일종의 복지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새누리당 과거 전신의 한나라당 입장에서 굉장히 약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작년 비대위원장 맡기 훨씬 전부터 복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일정한 부분 아직 구체화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공약 과정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대강도 발표를 하고 또 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그 비대위원장 체제 하에서 나가고 이러는 걸로 볼 때 밖에서 복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좀 새롭게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문제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소홀하다 이런 얘기는 적절한 지적은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북 문제 같은 경우도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발표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이런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전향적이고 거꾸로 좀 이념적으로 이렇게 보수다, 우파다 이런 부분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제가 원래 친박도 아니고 이번 비대위원회 체제에서 이제 한 몇 달 같이 이렇게 가까이서 일을 해본 사람. 얘기 나온 김에 제가 궁금한 것도 여쭤보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이제 이명박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경제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 경제 문제가 하도였고 야권에서는 계속 네거티브만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박근혜 위원장이 대선 후보로 나가실 경우에는 과연 이 시대의 담론과 흐름을 뭐로 보시면서 내걸려고 하시는지 원칙과 신뢰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칙과 신뢰는 어떤 방법의 문제고 자기의 정치적 퍼스널리티고 그렇죠. 방법의 문제고 그렇죠. 어떤 태도의 문제 이러는 건데 지금 아무래도 복지 문제하고 경제 문제 그다음에 아직 잠재적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그 남북 문제 이런 것들이 역시 큰 이슈가 아니겠나.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남북 문제는 지금 아직 조심스럽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구체적인 돌출 문제는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복지 문제 그다음에 복지 문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화두가 되게 된 이유가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서민 경제가. 그러니까 서민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중소기업 문제라든지 물가 문제라든지 고용 문제라든지 고용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핵심 이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 경제 대통령 딱 그 5글자 5글자로 끝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와 진짜 머리 좋다 생각했었는데 이 박근혜 위원장이 만약에 나가시게 되면 무슨 대통령이라고 붙일까? 복지 대통령 하면 좀 민주당이랑 혹은 이제 야권이랑 좀 뭐랄까 차별성이 없을 것 같고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박근혜 위원장 개인도 중요하지만 일단 여당에서 이제 대선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전략이란 말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국민들한테 어떻게 내세울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아무튼 이번 총선에서 이제 당명도 바꾸셨고 경제민주화 국민과의 약속이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성공을 했는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과연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약속해놓고 실천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은 다르다.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실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권당에서. 네. 자, 이명박 정권과의 어떤 관계 설정, 이건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질문하신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이 그 답도 사실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도적으로 무슨 대통령을 탈당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 뭐 전 아까 전술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전술로 뭐 치더라도 하수 중에 하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대통령 탈당하셔서 실제 탈당했다 하더라도 그 뭐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겠어요. 그 옛날 4년 전에 다 그 사람들이 죽어라고 우리 누구 찍어라 달라 하고 선거운동 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보다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지난 비대위원회에서 우리가 그 저기 2달 동안 선거 전에 뭐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했던 부분이 과연 MB 정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기에 그 지금 우리 국민들의 MB 정부에 대해서 지지율 뭐 굉장히 높은 상태였다가 그렇게 낮은 상태로 하고 또 한나라당은 덩달아서 거의 뭐 망하다시피 할 정도까지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뭐 깊이 고민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쳐 나가는 게 뭐 그 고쳐 나가고 뭐 굳이 차별할 게 아니라 이게 이 행정부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해서도 너도 틀렸으니까 우리 고쳐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얘기지. 너는 계속 그렇게 가라 우리는 차별하겠다. 이거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물론 쉽지 않을 네. 수가 있겠죠. 네. 과거에 보면은 대통령과 이제 차기 후보 간에 약간의 이제 협약, 미략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차기 후보는 현 대통령에 뭔가를 좀 덮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물이 오고 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뭐 전두환 노태 후보 때 6.29 선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내가 이끌어냈다 했었는데 사실 이제 주고받음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딱히 받으실 것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혹시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선물 목록 같은 거? 그냥 한번 던져봤어요. 이게. 그럼 제가 7차례인가요? 던졌습니다. 몸쪽 짓고. 예. 요즘에는 세상이 진짜 정말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비밀스럽게 뭘 하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는 그 뭐 내가 비밀을 털어놓고 싶어도 뭐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별로 없는데 요즘에 우리 저랑 특친입니다만 트위터에서 한번 올리면은 아마 그 히트수 뭐 RT나 이런 거가 뭐 엄청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부정한 그러니까 이 내용의 미략 이런 거가 굉장히 지켜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지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 숨겨지기가 어려우니까 시스템이 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이거죠. 없고. 그래도 미략은 없겠지만요. 그 예.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권의 후보가 되는 것보다 예. 박근혜 위원장이 대통령 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는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터졌을 때도 그렇게- 예를 들면 지금 이명박 측근 비리가 지금 예, 엄청나게 나오고 예, 예.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정권이 끝나게 되면 칼날이 결국 이명박 대통령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박근혜 위원장이 되는 박근혜 위원장이나 하여튼 여권 후보가 되는 게 좀 그나마 그 칼날이 예봉이 좀 덜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뒤에서 좀 지원도 글쎄 해주고 뭐 뒤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 기대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걸 저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DJ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정권 재창출됐습니다만 DJ 정부 실세들도 어느 일정한 부분 사법 처리가 됐던 거고요. 이제 아마 더 이제 세상이 계속해서 투명화되면은 그렇게 더 지켜질 수가 없을 겁니다. 뭐 요즘 검찰에 대해서 저도 검사 출신이면서도 좀 불만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검찰도 이게 일사불란하게 모든 걸 숨기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옛날하고 달리 이게 내가 여기서 삐딱하게 얘기했다가는 이 정권은 계속해서 영원하게 가는 정권이기 때문에 나는 망하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계속 정권은 수시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실증적으로 벌써 몇 번을 바뀌는 예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 얘기가 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검찰도 지금 뭐 어떤 거는 무조건 덮어놓고 어떤 거는 무조건 공격하고 이것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누군가 되게 하기는 어렵지만 안 되게 할 수는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누가 이제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박근혜 위원장을 안 되게 할 힘은 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내가 박근혜 위원장을 지지한다. 워낙에 이제 지금 인기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역효과가 날 것이다. 이제 이런 농담이 있는데요. 아무튼 대선 국면을 맞아서
이명박 대통령이 좀 어떤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사항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우선 뭐 우리 당 쪽의 입장에서는 당이 나름대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는 좀 많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소고기 광우병 소고기 부분 같은 경우 그 당에서는 지금 검역 중단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금 정부에서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당의 입장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뭐 그런 정도네. 당도 지금 당은 지금 더군다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저 분야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뭐 그냥 뭐 이 마이웨이를 갈 게 아니라 당의 고민 결과를 좀 많이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남북 관계도 굉장히 갈수록 좀 경색화되고 있는 거 예,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수위까지 갈 예.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근데 남북 관계는 아마 지금 정부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지금 북한도 나름대로 수없이 여러 번의 수십 년에 걸쳐서 남한의 정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그 뭐 다뤄봤으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다뤄봤을 텐데 지금 임기가 한 1년도 채 안 남은 정부하고 무슨 큰 진전을 가져가려고 그러지는 않을 거고 아마 계속해서 바라보기는 저 태평양 건너서 미국 쪽을 많이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죠. 근데 미국도 좀 선거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발생될 겁니다. 좀 남북 관계에서 좀 악화시키는 거를 막았으면 좋겠는데요. 며칠 전에 어린이날 북한을 그 나쁜 어린이에다 비유하셔서 북한에서 굉장히 좀 감정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쓸데없이 좀 자극을 하신 것 아닌가 네, 이제 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받아마땅한 지적이라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박근혜 위원장이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 죽기 전에 만난 적이 있죠. 그렇죠. 네, 박근혜 위원장은 그 북한에 대한 인식이라고 그럴까요? 사고방식 이게 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글쎄요. 뭐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렇게 오랜 동안 얘기를 할 기회는 많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해야 되겠지만 이 평시에는 분단 관리를 통해 가지고 평화가 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두 가지 면에 다 어드레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지난 두 정부만 한 세 정부를 놓고 비교해 본다면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떤 통일 지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단 말이에요. 분단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는데, 근데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그 지난 두 정부가 잘 못했던 통일 지향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화두를 다시 꺼내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분단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낙제 점수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박근혜 지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통일 지향성이라는 부분을 놓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폭탄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그런 같아요. 점이 결국 실용적 접근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상호주의라는 것이 실용적 접근이었던 문제만 서로 생겼던 것 같은데 그런 실용적 접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명하게 인식을 햇볕 정책도 실용주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햇볕 정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원산지가 그게 동방 정책 아니겠습니까? 빌리 브란트의 독일 원산 그런데 그 동방 정책 같은 경우는 통일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분단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런 통일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라기보다는 계속해서 통일에 대해서 가능성을 틈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부분은 좀 도외시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끼죠. 예, 그 방송사 파업이 지금 진행되고 네.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대선 국면 앞두고 여러 가지 풀어야 되는 우리 사회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박근혜 위원장이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한테 기대를 더 이상 못 하겠으니까 이런 주문도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집권여당 사무총장으로서 이런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참 민주주의를 하면서 한 사람이 또 너무 독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민주적이다라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또 이제 여러 당내에서 어떤 비판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겼을 때 풀어야 되는 거는 또 꼭 한 사람이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보다는 우선은 그 노조 내부에서
노조와 그 노사 간에 우선 좀 뭐 대화를 통해서 푼다든지 이런 게 우선이지.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요즘 대통령은 진짜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니까 박근혜 대표도 비대위원장도 아마 그 언론 그 사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문제의 시작은 대통령이 이제 특보를 이제 사장으로 내려앉히면서 KBS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편을 이제 사장으로 내려앉히면서 문제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그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한 몸이었었고요. 그런 상태가 된다 하면은 어쨌든 그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됐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됐던 새누리당이 됐던 간에 그 누군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 그 거의 모든 민주국가에서 볼 수 없는 방송 3사가 동시에 파업을 하는 3사인가요? 그렇죠. YTN, KBS, 그다음에 MBC, 그다음에 국민일보, 연합뉴스, 부산일보까지 지금 대형 메이저 언론사 6개가 동시 파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집권 여당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해결책 솔루션을 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뭐 동일합니다. 이제 사실은 지금 파업 국면이 묘하게 지금 선거 국면하고 마주치다 보니까 그럼 당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거나 해결책을 찾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변화기 전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30일 날 당장 새로운 19대 국회가 구성이 된다면은 몇 가지가 아주 급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언론 문제가 아닌가, 언론사 파업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뭐 중요한 공공기관인데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박근혜 위원장이라는 정치인 개인한테 기대한다기보다도요. 아무튼 5월 15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 뽑으시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또 19대 국회 개원하면 그때 가서 알아서 해라. 이게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또 이제 우리 총장님께서는 이제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시니까 그 전에라도 뭐 노사 간의 대화를 좀 주선한다든가 뭐 어떤 절충안 같은 걸 좀 낸다든가 해서 오히려 그 새 지도부가 들어서기 전에 혹시 풀 수 있다면 그렇게 풀어주시는 노력을 하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제 오늘이 8일이죠. 이거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나가는 시간이라서. 내일 원내대표가 이제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내일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 불과 한 6, 7일 정도면은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는데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가는 거가 일단은 물리적인 시간상으로도 좀 그러니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뭐 진작에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기에는 좀 늦지 않았나. 역시 내일 구성되는 원내 지도부 거기에 정책위의장도 있으니까 그거가 이제 새로운 19대 국회에서의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중요한 일을 할 뿐이니까 거기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 당의 입장을 결정하는 거는 15일 날 지도부가 구성이 되니까 그쪽에서 어드레스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사무총장은 살림 사는 겁니다. 예,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를 꺼내주셨는데 원내대표 선거하고 이제 전당대회를 좀 이용하 씨한테 여쭤볼까요? 네. 지금 새누리당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원내대표 경선이 9일 날. 근데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이 남경필, 이주영 그리고 누구죠? 이한구 세 명이죠. 세 명인데. 지금 뭐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느 라디오 방송 인터뷰인가에서 친이 친박이 없다 그런 얘기를 친이 친박이 힘을 못 쓸 것이다. 남경필 의원은 쇄신파죠. 쇄신파로 이른바 수도권 쇄신파. 그리고 성향을 좀 나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한구 후보가 친박으로 할 수 있고 이주영 후보가 좀 이렇게 가운데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뭐 성향을 나눈다 그러면 굳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친박이니까 이한구 후보가 가장 조직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흐름적 측면에서 봤을 땐 남경필 후보가 그런 워낙 지금 비판받는 부분이 이제 이 새누리당이 이제 친박, 박근혜 이런 당이기 때문에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이라든가 당대표 경선에서는 좀 더 다른 컬러의 인물 아니면 좀 새롭게 좀 해낼 수 있는 인물들이 좀 포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내대표 경선도 그렇고 원내대표 경선 일단 원내대표 네. 경선만 말씀을 하시죠. 일단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총장님 보시기? 글쎄, 뭐, 복심을 좀 얘기해 주시죠. 저 투표권도 없으니까. 선거권이 없으시죠? 네, 선거권이 19대 국회 당선자들이 뭐 이제 당선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19대 국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뭐 저는 그 그래도 하여튼 뭐 해당 사항 없으니까. 얘기로는 이제 친박계 당선자들이 가장 인원수가 많다.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아니 그럼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누가 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일종의 지금 현 지도부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뭐 누가 되는 게 좋다 그러면 이게 또 편파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우선 그 전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뭐 선거라는 게 어떤 성향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성향이라는 게 어떤 뭐 박성향이 가까우냐 뭐냐 뭐 이렇게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념적으로도 새누리당 내에서 좀 이렇게 이 스펙트럼 상에서 가운데에 가까우냐 아니면 또 오른쪽에 가까우냐 이런 뭐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인 부분도 사실 뭐 당내에서도 약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이런 조합이 저런 조합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두 개 합쳐보면 둘 다가 다 들어가 있는데 수도권과 영남권. 근데 나온 분들은 뭐 한 분은 수도권, 한 분은 그 소위 PK, 한 분은 소위 DK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모르겠고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 민주통합당에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예. 그럼 원내대표는 그리고 대항마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도 좀 이렇게 얘기가 그렇죠. 기준이 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거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기엔 세 분 중에서 누가 상대를 하는 게 제일 좋으냐 네. 이런 얘기들도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뭐 그 구조에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자, 5월 15일 전당대회 얘기 간단히 좀. 근데 여기도 결국 이제 얼마 전 것만 해도 이제 당대표 후보가 없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뭐 제가 뭐 안에 없으니까 확인은 안 된 겁니다만은 들리는 얘기라든가 언론 추측으로 따지면 이제 박심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냐 결국은 대권 후보 경선 레이스에 있어서 결국 박심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를 봤던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막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왜 물꼬가 터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많이 터져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건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총장님 앞에 계시지만. 하여튼 그런 반면에 이번에 그래도 여당의 그 당대표 레이스인데 무난한 인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상당히 좀 화합형 뭐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당대표 인물로서는 좀 새롭고 좀 리더십 있고 그리고 여당을 끌어나갈 만한 그런 인물들은 좀 뒤에 좀 숨으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원만하고 그런 분들만 나온 것 같다. 새누리당 출입하는 기자들 얘기는 황우여 의원이 무조건 당선된다. 지금 이렇게들 관측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저도 언론 쪽에서 얘기 듣기로는 아무래도 직전에 원내대표를 했고 그래서 그리고 선수도 지금 제일 많으시죠? 아마 지금 나오신 분 중에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뭐 막상 그 뚜껑을 열어봐야지 되겠지요. 근데 지금 그 아무래도 지금 대선이 앞둔 상황이라서 지금 저 또 이렇게 강력한 우리 당내 어떤 리더가 될 수 있을 만한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쪽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덜 등장하신 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하시죠. 뭐 이은희 씨 궁금한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대학생으로서요. 트위터도 하시니까 이제 2030의 여론 혹은 2030의 표심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자리에 민주당 쪽 이제 분 계시면 2030의 투표를 올리는 게 야당에서는 유리할 건데 어떻게 하면 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보통. 그럼 새누리당에서 오셨으니까 어떻게 2030의 투표를 낮추실 생각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좀 부적절하니까 이제 SNS를 비롯해서 2030에 대한 전략이라던가 좀 그런 부분에 어필을 좀
해주시면. SNS는 기본적으로 저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30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 내용, 요즘 많이 얘기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근데 컨텐츠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아마 일자리 아니겠나 이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자리하고 뭐 경제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30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애들 보육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관이 있겠지요. 뭐 지금 결혼하고 싶어도 지금 애 낳아서 애들 키울 생각하면은 뭐 생각도 못 하고, 혹은 결혼을 일단 했지만 그러니까 애들 교육비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애 낳을 생각을 못 하겠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관심을 더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어디 보니까 정치라는 건 굉장히 감성적인 거지, 이성적인 나한테 혜택이 이만큼 돌아오고 저만큼 돌아오고 이런 거에 따라서 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유권자들을 놓고 난 다음에 MRI를 정치적인 구호를 주고 MRI를 찍어봤더니만 이성을 관장하는 영역이 아니라 감성을 관장하는 영역이 활발하게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에서 보듯이 우리 새누리당도 20대, 30대에서 좀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꿀이다는 말을 쓰나요? 그러니까 좀 안 좋다는 얘기를. 구리다 그러죠. 구리다. 그래서 그런 정당이 아니라 좀 이렇게 우리 당내에서 어떤 분이 아주 쿨한 우파 보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이렇게 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 아까 잠깐 이렇게 막간에 얘기 드릴 때 잘못한 게 있으면 확실하게 고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획기적인 손수조 후보 같은 경우도 애가 뭘 이런 식의 과거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된 모습을 하나하나 보이게 시작이 된다면은 그런 2030들도 새누리당한테 마음을 열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SNS 이야기에 나서 딱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17일 전에 쓴 트윗을 보니까 권총란님께서 SNS는 특히 트윗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수염 쌓게 만드는 공간. 뭐가 그렇게 사람들을 독하고 무라하게 만드는지 점점점 하셨는데. 근데 저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은 게 SNS에서 말들을 좀 독하게. 가려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심한 욕들 이런 거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서 누가 이렇게 심한 욕을 하나 했더니 40대 무슨 아들 딸 맷을 둔 아빠입니다, 엄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과연 그분의 애들이 그런 식의 험한 욕을 할 때는 본인 그런 말을 한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이 트윗 세상이든지 페이스북보다는 트윗이 좀 더 심한 것 같은데 좀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여당 의원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많이 주로 터지죠. 돌도 많이 날라왔어요. 주로 터지죠. 예, 이제 토론을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권영세 총장님, 새누리당이 이제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마무리 바로 겸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새누리당이 지난 그러니까 4.1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약속을 드리고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기보다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드린다면 국민들께서 원하는 대로 변화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원내도 아니고 사무총장도 아니겠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의 당원으로서 우리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약속드린 변화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그래서 국민들께서 더 많은 기대, 더 많은 사랑을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권영세 사무총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또 유영화 씨, 이은혜 씨, 김남원 씨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누리당은 총선을 앞두고 당 이름을 바꾸고 또 변화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박근혜 위원장 그리고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하나하나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겨레 정치 와이파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